내 손자 두고 썩 꺼져. 네 친정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살라고. 출산한 지 고작 6주였습니다. 산후 통증에 걷기도 힘든 저를 시어머니는 슬리퍼 차림 그대로 복도로 밀쳐냈습니다. 남편이란 인간은 엄마와 풀릴 때까지 밖에서 자라며 문을 잠가버렸죠. 전몸살로 돌덩이가 된 가슴을 부여잡고 찜질방 화장실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10년 묵은 3,200만 원짜리 통장을 들고 돌아와 시댁을 어떻게 박살 내버릴지를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3,200만 원짜리 적금 통장으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유니 씨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윤이, 올해 34입니다. 결혼 전에는 동네 반찬가게 찬이네에서 3년 넘게 일했어요.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육수 끓이고 나물 데치고 손님 입맛에 맞춰 간을 조절하는 게 제 일이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단골 어르신들 건강 상태에 따라 저염식 반찬을 따로 싸드리곤 했습니다. 그게 제 성격이에요. 한번 맡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 그런 제가 출산한 지 겨우 6주 만에 시댁 현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여러분, 2월 말에 아이를 낳으면 4월 초까지가 딱 6주예요. 오로도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고 회음부 통증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던 때였죠. 그런 몸으로 친정어머니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허리디스크 통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거든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혼자 김치공장 새벽 일에 시장 노점까지 하시며 저를 키운 분이라 허리가 안 좋으실 때면 제가 가서 시장 자판을 대신 봐드리곤 했어요. 2박 3일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 한가운데 시어머니 김복순 여사가 팔짱을 끼고 서 계셨어요. 소파에는 손아래 시누이 정아가 비스듬히 기대앉아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고요. 거머리 집안에 3일이나 처박혀 있더니 이제야 기어들어와 시어머니가 아기 바구니를 낚아채듯 들어올리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신발도 못 벗은 채 현관턱에 서서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옳게 솔직히 말해봐. 친정에서 돈 좀 뜯어온 거 아니야? 시누이 정아가 내 가방을 훑어보듯 쳐다보며 말했어요. 제가 뭘 뜯어요. 시장에서 어머니 좌판 대신 봐드린 게 전부인데. 너무 황당해서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남편 태준이를 불렀어요. 안방 문틈으로 다 지켜보고 있으면서 나오질 않더니 겨우 나와서는 고개만 숙인 채 시어머니 뒤에 섰습니다. 엄마가 좀 화가 나셨으니까 일단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출산 6주 된 아내한테 나가서 바람 쐬고 오라니요. 이 집에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구나. 그걸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 손자 두고 썩 꺼져. 네 친정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살아.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현관 쪽으로 밀어내셨어요. 남편은 잠깐만 나가 있어. 내가 정리할게 한마디 하고는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철컥 잠금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그리고 문 너머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손에 쥔 건 핸드폰 하나뿐이었어요. 10분을 기다렸습니다. 20분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자. 엄마 달래는 중이야. 4월 초 해가 지니까 복도로 찬바람이 훑고 지나갔어요. 아랫배가 욱신거리고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에 찜질방이 있었어요. 입장료 12,000원을 핸드폰으로 겨우 결제하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43만 2천 원. 카드는 시어머니가
결혼 초부터 가져가셨죠. 비밀번호도 바꿔놓으셔서 쓸 수가 없었어요. 지갑도 신분증도 없이 알몸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새벽 3시 젖이 불어서 가슴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졌어요. 유축기도 없으니 화장실에서 손으로 겨우 압박해서 조금이라도 빼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염증이 올 수 있거든요. 6주 된 아기가 이 시간이면 배가 고파 올 텐데 시어머니가 분유 농도를 맞출 줄이나 아시는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시댁으로 전화했어요. 시어머니는 안 받으셨고 남편은 엄마 화 아직 안 풀렸어. 며칠만 더 기다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며칠이라는 말이 귀에 박혔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를 내쫓은 거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시어머니에게서 처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과하시려나 들어오라고 하시려나. 분유통 어디 뒀어? 애가 계속 울어. 빨리 알려줘. 사과는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하겠다고 했더니 올 필요 없고 위치만 말해하시고 끊으셨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분유 타는 법을 묻다가 당장 안 오면 고소하겠다고 하다가 네 친정에 전화해서 거머리 집안이라고 소문내겠다고 하다가 총 80통이었어요. 80통 중에 사과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집안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유 타는 기계, 밥 차리는 기계, 간병하는 기계. 기능이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였죠. 찜질방 생활 사흘째 되는 날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가 허락했으니 들어와. 허락이라는 단어가 눈에 걸렸지만 아기가 보고 싶어서 참았습니다. 시댁 현관을 넘는 발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죠.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내가 키운 애야. 손대지 마. 아기를 당신 방으로 옮겨 놓으셨더라고요. 수유 시간에만 저를 부르셨어요. 전 물려. 딱 그 한마디. 아기가 다 먹으면 곧바로 빼앗아 가셨습니다. 내 아이를 안으려면 매번 허락을 구해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내가 낳은 아이인데 안으려면 시어머니한테 눈치를 봐야 한다니. 찜질방에서 이틀 동안 제대로 유축을 못했더니 저장이 줄어 있었습니다. 아기가 젖을 제대로 물지 못하고 칭얼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혀를 차셨죠. 그것도 못하냐? 분유를 섞어야겠네. 네 젖이 모자라서 내 돈으로 분유를 사야 하잖아. 생활비에서 분유값 빼겠다. 생활비 120만 원에서 분유값까지 빼겠다는 거였어요. 관리비 18만 원, 공과금 12만 원, 기저귀 한 팩에 2만 원인데 일주일에 3팩이면 한 달에 24만 원, 거기에 식비까지 하면 월말에는 통장에 5만 원도 안 남는 달이 허다했거든요. 분유값까지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혼 초부터 그러셨어요. 서신에 집안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빈손으로 시집와서 밥만 축내고 있잖아.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가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보태주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소액보험금에 공장 새벽일 노점 장사하며 모은 돈을 다 쏟아부으신 거였죠. 시댁에서 낸 건요? 혼수 구경 온 시누이 정아가 골라간 김치 냉장고 2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친척 모임마다 뒤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세금 다 해줬지. 3년 전 시아버지가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셨을 때 저는 새벽 4시에 반찬가게 찬이네로 출근했습니다. 사장 오미란 씨가 사정을 듣고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잡아주셨어요. 새벽에 반찬을 만들고 낮에는 병원에서 시아버지 구토물을 받아내고
밤에는 시어머니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간병비가 월 180만 원이었어요. 제 반찬 가게 월급이 딱 그 정도였죠. 한 푼도 안 남기고 간병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3년이에요, 여러분.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새벽마다 눈을 뜨고 기름 찌든 앞치마를 두르고 병원 소독약 냄새에 절어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반찬 가게 옷에서 냄새나. 현관 밖에서 갈아입고 들어와.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사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혼자 수령하셨어요. 그중 3,800만 원은 시누이 정아 BMW 리스 선수금으로 나갔고 월 리스비 89만 원도 시어머니가 대주셨습니다. 저한테 돌아온 건요? 3년 간병한 건 며느리 도리를 한 거야. 무슨 대가를 바라는 거냐? 장례식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영정 사진 앞에서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남편 태준이는 연봉 4,800만 원이었는데 월급 통장을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있었어요. 엄마가 알아서 재테크해 주시는 거니까 고마워해. 그게 남편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시누이 정아는 더했어요. 수시로 시댁에 와서 냉장고를 털고 가면서 옳게 반찬 맛없다고 험담을 했고 제가 3년간 모은 비상금 780만 원이 있다는 걸 남편한테 듣고는 가족끼리 좀 보태라고 압박을 넣어왔죠. 출산 직전에 결국 500만 원을 시누이 카드값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제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를 남편 지갑에서 몰래 빼갔다는 걸 저는 까맣게 몰랐어요. 남편이 가계부 쓴다며 제 카드를 자기 지갑에 넣어두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카드 문자 알림도 끄고 명세서 주소도 시댁으로 바꿔놓으셨으니 제가 알 방법이 없었죠. 시어머니의 입버릇이 있었습니다. 네가 이 집을 나가면 아이는 엄마 없이 크는 거야. 그게 전부 내 책임이야. 그 말이 족쇄였어요. 지쳐서 우는 날이면 너처럼 나약한 애 엄마를 보면 아이가 불행해진다고 하셨고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걸 보시면 또 친정에 우리 집 흉보고 있지? 하며 핸드폰을 뺏으려 하셨습니다. 남편은요? 단 한 번도 제 편을 든 적이 없어요. 우리끼리 분가하자고 할 때마다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나가? 네가 좀 참아였고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거머리 집안이라고 하실 때도 옆에서 웃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들었는데 핸드폰 화면에 단체 카톡방 알림이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과 만든 방이었어요. 며느리 친정이 빚더미라 우리 집에 기생하는 거야. 불쌍한 내 아들. 저는 그 화면을 제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5월 중순 어느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 정아랑 백화점 문화센터에 가신 틈을 타서 아기한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울렸어요. 평소 통화하는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이상하다 싶어 받았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말순 환자 보호자 되십니까? 어머님이 노점 정리하시다가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입니다. 급성 뇌경색이라는 말에 눈앞이 하얘졌어요. 아기를 안은 채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하필 그때 시어머니가 외출해서 돌아오셨어요. 무슨 난리야. 아기 내놔. 시어머니가 아이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서 만난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좌측 큰 혈관이 막혔다고 4시간 안에 피떡을 빼내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수술 동의서와 함께 견적서를 내밀었는데 수술비 1,600만 원에 중환자시라고
재활비 합쳐서 약 2,800만 원이었어요. 2,800만 원. 통장에 43만 원 있는 사람한테 2,800만 원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데 손끝이 부들부들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수술 대기실에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겁니다. 거머리 집안이 또 돈 뜯으려고 쇼를 하네. 네 친정일은 네 친정에서 알아서 해. 끊으셨어요.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했습니다. 늘 그 말이죠. 3시간 뒤에 태준이가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하셔.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 없어. 제가 공동명의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엄마가 아파트 건드리면 이혼이래. 나도 힘들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장모님이 쓰러져서 수술비가 급한데 아파트 건드리면 이혼이라니. 내 어머니가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보태줬을 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니 정작 어머니가 쓰러지니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수술 동의서 제출 기한이 30분 남았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사람이 박순자 아주머니였어요. 친정어머니와 30년 지기로 같은 시장에서 노점을 하시며 저를 어릴 때부터 조카처럼 봐주신 분이죠. 순자 이모, 저 윤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수술비가. 말을 다 잇기도 전에 박순자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얼마 필요해? 내가 지금 바로 보낼게. 본인 비상금 300만 원을 즉시 보내주셨습니다. 노점상 아주머니한테 300만 원이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에요. 나머지는 시장 상인회에서 급전 좀 모아볼게. 일단 수술부터 시켜. 그 말에 수술 동의서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4시간 동안 병원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댁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는 안 받으셨습니다. 그 시간에 시누이 정아가 SNS에 올린 게 뭔지 아세요? 청담동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찍은 1인 코스 12만 원짜리 파스타 사진이요. 글에다 엄마랑 딸의 소확행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제 어머니는 수술실에서 피떡을 빼내고 있는데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12만 원짜리 파스타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을 수 있고 최소 3개월은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건강보험 적용 후에 재활비 본인 부담분이 월 80만 원, 간병인비가 월 150만 원, 합치면 매달 230만 원이 필요했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쓴 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반드시 지켜드리겠다고. 그날 밤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한테 간청했어요. 공동명의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도 좀 받게 해달라고. 태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가고 싶으면 나가. 대신 내 손자는 절대 못 데려가. 아버지 쪽이 유리한 거 너도 알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아이 때문에 이 집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그걸 정확히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에서 어머니 면회를 마치고 원무과를 찾아갔어요. 수술비를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요.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다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병원에서 환자 가족 상담을 담당하는 의료사회복지사 한소정 씨, 45살이셨어요. 한소정 씨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서류를 도와주시면서 제 소득 상황을 확인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 사정이 드러났어요. 출산 후 시댁에서 쫓겨났던 일, 생활비를 통제당하는 일, 아이를 인질 삼아 묶여 있는 일.
한소정 씨가 서류를 다 작성한 뒤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윤희 씨, 지금 겪고 계신 건 가정 내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번호하고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연락처를 적어주셨어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5년 동안 꽉 닫혀있던 문에 처음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시어머니가 혼자서 갓난아기를 돌보다 한계에 부딪히셨어요. 시누이 정아를 급히 불러들여 며칠간 시댁에 머물게 하셨는데 정아는 기저귀 가는 것조차 짜증을 내며 오빠한테 올케를 빨리 불러들이라고 닥달했다더군요. 태준이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기 때문에 힘들어하셔. 빨리 돌아와. 사과는 없었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를 쫓아내놓고 아이를 돌볼 수 없으니까 다시 오라고. 저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만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한소정 씨가 알려주신 1366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6월 초 시어머니 외출 시간을 이용해서 생애 처음으로 법률 상담이라는 걸 받으러 갔습니다. 1366에서 연결해 준 곳이었어요. 상담을 맡은 김도영 변호사, 42살이셨는데 제가 가져간 것들을 테이블 위에 쭉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피셨어요. 시어머니 욕설 카톡 캡처 73건, 남편이 생활비 끊겠다고 한 통화 녹음 2건, 시누이가 쓴 것으로 의심되는 내 체크카드 은행 명세서. 서윤희 씨, 이 정도면 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김 변호사가 당부하신 게 3가지였어요. 앞으로 시어머니랑 남편이 하는 말은 전부 녹음할 것, 문자랑 카톡은 반드시 캡처해 둘 것, 그리고 시댁 아파트 복도 CCTV는 보관 기간이 1~2달밖에 안 되니까 지금 당장 관리사무소에 영상 보존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는 것. 내용 증명이라는 걸 처음 써봤습니다. 빳빳한 우체국 용지에 도장을 찍는 손끝이 떨렸어요. 저는 전략적으로 시댁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유지하면서 핸드폰 녹음 앱을 항상 켜두었어요. 3주 동안 추가로 모은 녹음이 54건이었습니다. 네 친정은 거지 집안이야. 6월 5일자.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내가 가만 안 둔다. 6월 12일자. 며느리 주제에 재산 타령이냐. 6월 18일자. 날짜별로 정리해서 폴더에 넣어뒀어요. 김 변호사 안내로 은행에도 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 상세 거래 내역을 뽑았는데 여러분 눈을 의심했어요. 백화점 명품관, 온라인 쇼핑몰, 호텔 레스토랑. 제가 쓴 적 없는 결제가 수개월간 이어져서 총 2,300만 원이었습니다. 결제 시점에 저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거나 시댁에 있었으니까 제가 쓴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말씀하셨죠. 이건 나중에 따로 조치할 수 있으니 일단 증거만 확보해 두세요. 그 무렵 친정어머니가 일반 병실에서 재활을 시작하셨어요. 왼손은 마비가 와서 숟가락도 못 쥐시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면회를 갔더니 어머니가 떨리는 오른손으로 베개 밑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낡은 우체국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윤희야, 이건 내 이름으로 10년 동안 넣어둔 거야. 이제 네가 써.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이 3,20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소액 보험금 500만 원을 종잣돈으로 넣고 김치 공장 새벽 4시 출근해 낮에는 시장 노점, 그 생활을 10년을 하시면서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딸 이름으로
적금을 넣으신 거예요. 허리디스크 통원 치료를 받으시면서도요. 당신은 드시는 것도 아끼시면서 한 달도 안 빠지고 넣으셨더라고요.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어머니가 마비된 왼손 대신 오른손으로 제 머리를 쓸어주셨어요. 우리 윤희, 이제 그 집 안 가도 돼. 침대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손이 공장에서, 시장에서 10년 동안 얼마나 거칠어지셨는지 그 오른손 손등에 핏줄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었어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3,2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어머니 수술비 잔금하고 재활비 3개월분으로 확보했고 남은 1,800만 원으로 새 출발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찬가게 찬이네에서 3년간 일하며 익힌 조리 기술이 있었어요. 육수 끓이기, 나물간 맞추기, 단골 입맛 파악하는 법. 다 제 손에 뵌 것들이었죠. 한소정 복지사가 연결해준 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에서 소자본 창업교육이랑 위생교육을 수료했습니다. 배달 도시락 사업을 해보기로 했어요. 시댁을 나올 준비도 동시에 했습니다. 김 변호사 조언대로 남편한테 양육의사 통보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고 남편이 그걸 받은 게 확인된 날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로 했어요. 아이 건강보험증, 예방접종 수첩, 출생증명서, 사본을 미리 챙겨뒀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셔도 친권자인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김 변호사가 확인해 주셨어요. 6월 마지막 주 내용 증명이 발송됐고 이틀 뒤 남편이 수령한 게 우체국 추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가 신우이랑 외출하신 틈을 잡았어요. 미리 빼둔 아기 옷 가방, 서류 파일, 아기를 안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1366에서 연계해준 한부모 가족 임시 거처로 갔어요. 경기도에 있는 작은 원룸, 보증금 없이 월 25만 원이었습니다. 원룸에 짐을 풀고 아기를 재운 뒤 바닥에 앉았어요. 창업사업계획서를 펼쳤습니다. 공유주방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45만 원, 식자재 초도물량 300만 원, 배달 앱 수수료랑 포장용기 200만 원, 예비비 800만 원, 총 1,800만 원. 상호명은 윤인의 밥상으로 정했어요. 이틀 뒤부터 시어머니한테 전화 폭탄이 시작됐습니다. 하루에 30통, 40통씩. 내 손자 당장 데려와. 경찰에 신고했다. 너 이 죄 어떻게 갚을 거야? 김 변호사가 당부한 대로 전부 저장만 하고 응대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진짜 경찰에 신고하셨는데 경찰이 양육의사 통보 내용 증명하고 친권자 확인하고는 이건 가정 내 양육 문제라며 사건을 끝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날 저녁이었어요. 공유주방 한쪽 구석에서 첫 시식용 도시락 3종을 만들었습니다. 한식 불고기 정식 7,500원, 제육 정식 7,000원, 생선구이 정식 8,000원. 한소정 복지사, 박순자 아주머니, 임시거처에서 사귄 이웃 엄마 최지현 씨한테 대접했어요. 지현 씨가 한 숟갈 뜨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집밥이다. 그 한마디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맛으로 반드시 일어서겠다고. 내일 첫 배달이 시작됩니다. 창업 첫 달 하루에 주문이 8건, 10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이 안 보였어요. 새벽 5시에 공유주방에 나가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포장하면 오전 11시였습니다. 배달은 배달 대행 업체를 썼는데 한 건에 3,500원이에요. 하루 10건이면 배달비만 35,000원이 나가는 거죠. 아기는 한부모 가족 지원으로 연결된 가정어린이집에 맡겼는데 보육료 본인 부담금이 월 10만 원이었어요. 저녁에 아이를 데리러 가면
다리가 풀려서 현관문을 잡고 서야 했습니다. 그래도 주문이 하루 15건, 20건으로 늘 때마다 통장 잔액이 조금씩 쌓이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전환점은 창업 3개월 차에 왔습니다. 반찬가게 찬인의 사장 오미란 씨가 공유주방 옆 칸에서 반찬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윤희야, 개인 배달만 하면 한계가 있어. 기업 단체 도시락을 노려봐. 마진이 훨씬 낮다. 오미란 씨가 본인 거래처 중에 도시락 납품이 필요한 곳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인근 산업단지 중소기업 3곳에 시식용 도시락을 돌렸습니다. 그중 직원 80명 규모의 자동차 부품업체 대성정밀에서 주 3회 점심 도시락 80개, 개당 6,500원 납품 계약이 성사됐어요. 혼자서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오미란 씨 소개로 파트타임 조리보조 1명을 최저시급으로 채용했습니다. 주 3회, 하루 5시간씩. 창업 6개월 차, 대성정밀 외에 소규모 물류업체 한 곳이 추가됐어요. 기업 납품이 주 4회 총 120개, 개인 배달까지 합치면 월 매출이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였습니다. 여기서 식자재비, 임대료, 배달비, 포장비, 인건비를 다 빼면 순이익이 월 280만 원에서 320만 원. 원룸 월세 45만 원, 아기 어린이집비 10만 원, 친정어머니 재활비 80만 원을 내고도 매달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김도영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에 낸 증거가 이겁니다. 시어머니 욕설하고 위협 카톡 및 녹음 총 127건, 남편의 생활비 끊겠다는 위협 녹음 3건, 관리사무소에 미리 보존 요청해둔 아파트 복도 CCTV 영상, 신우이가 제 체크카드로 긁은 2,300만 원 명세서, 한 건 한 건 날짜별로 정리한 파일이 서류 봉투 3개 분량이었어요. 1차 조정 기일날 법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 김복순 여사가 복도에서부터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 여자가 내 손자를 빼앗아 갔습니다. 판사님이 공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조정실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가 친정에 빠져서 아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조정실의 시어머니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손자 두고 썩 꺼져. 네 친정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살아. 조정위원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본인이 내보내놓고 빼앗아 갔다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남편 태준이 쪽 변호사는 아버지 쪽이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어서 양육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는데 김 변호사가 바로 반박했어요. 태준이 월급이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되고 있다는 급여 내역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아이한테 돈을 쓸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했죠. 반면에 제 쪽은 매출 증빙, 어린이집 보육 기록, 소아과 정기검진 기록을 냈어요. 6개월 동안 제가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웠다는 증거였습니다. 조정 결과 법원이 아이의 임시 양육자를 저로 지정했어요. 남편 쪽에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임시로 내라는 명령도 나왔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게 나라냐? 내 손자를 그년한테 주다니. 조정위원이 경비를 불러서 퇴장시켰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제 팔을 움켜잡으셨어요. 손톱이 살 속에 파고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두고 보자. 항소할 거야. 그날 저녁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원룸 문을 닫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법적으로 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다는 안도감에 한참을 울었어요. 아이가 만 10개월쯤 됐을 때인데 기어다니다가 제 무릎 위로 올라와서
옹알이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를 안은 채 거실 바닥에서 골아떨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죠.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해줘. 내 체면이 있어. 시어머니는 양육권을 뒤집겠다며 다른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셨다는 소식이 김 변호사를 통해 전해졌어요. 그리고 태준이가 급여 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옮긴 게 확인됐고 공동명의 아파트 등기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양육비 100만 원도 첫 달부터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한테 아파트 등기 변동을 계속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 새벽에도 공유 주방에 나가서 도시락을 싸야 합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임시 양육권을 받고 도시락 장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공유 주방에 출근해서 밥솥 버튼을 누르려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윤인의 밥상 대표시죠? 관할 구청 위생과입니다. 익명신고가 접수되어 위생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고 내용이 뭐였냐면요. 윤인의 밥상이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쓰고 조리 환경이 비위생적이라는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시어머니 소행이라는 걸.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할 수 있는 건 점검에 성실히 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3일 뒤 구청 위생과 담당 공무원 2분이 오셨어요. 3시간 동안 냉장고 온도 기록지, 식자재 유통기한, 조리도구 살균 상태, 원산지 표시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오전 납품 도시락 80개를 만들지 못했어요. 대성정밀 총무팀 김 과장한테 전화해서 오늘 납품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목소리가 싸늘하더라고요. 점검 결과 나올 때까지 납품 보류하겠습니다. 끊으셨어요. 나머지 물류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14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 14일 동안 기업 납품이 전부 끊겼어요. 남은 건 개인 배달 주문 하루 5건에서 8건, 월 1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선결제한 식자재비 280만 원이 고스란히 날아갔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댁 아파트 단지 분여회하고 인근 상가 주민들한테 소문을 퍼뜨리셨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갔다. 저런 여자가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겠냐? 그 소문이 공유 주방이 있는 동네까지 번졌습니다. 핸드폰 음식 주문 앱에 악성 후기가 7건이 달렸어요. 위생 불량, 사장 인성 문제 있음. 별점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새벽마다 눈 비비고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도시락인데 유통기한 하루라도 지난 재료 쓴 적 없고 냉장고 온도 기록지 매일 적었고 행주도 매번 삶아서 썼어요. 그런데 한 통의 거짓 신고에 이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안 돌기 시작했어요. 원룸 월세 45만 원, 공유주방 임대료 45만 원, 어린이집비 10만 원, 친정어머니 재활비 80만 원, 파트타임 인건비까지. 그때까지 모아둔 저축이 350만 원이었는데 2달이면 바닥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파트타임 조리보조를 울며 겨자 먹기로 정리했어요.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는데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새벽에 도시락을 만들고 오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뛰었어요. 주 3회,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잠을 4시간도 못 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김도영 변호사한테 급한 연락이 왔어요. 서윤희 씨, 남편 쪽에서 공동명의 아파트를 시어머니한테 증여하려는 등기 이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시세 4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예요. 이 증여가 완료되면 재산을 나눌 때 제가 받을 몫이 사라지는 겁니다.
김 변호사가 즉시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보증보험이라는 걸 가입해서 현금 부담을 줄여도 보험료랑 인지대 합쳐서 150만 원이나 필요했어요. 150만 원.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 박순자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해야 했어요. 수화기를 드는 손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미 300만 원을 빌린 분한테 또 손을 벌리는 거잖아요. 이모, 저 윤희인데요. 얼마 필요해? 박순자 아주머니가 80만 원을 보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라 투자야. 네가 이기면 갚아. 나머지 70만 원은 오미란 씨가 마련해 주셨어요. 자기 거래처 식자재 외상을 한 달 밀어주면서 그 돈으로 쓰라고.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증여는 일단 막았어요. 하지만 제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편의점 일하고 새벽에 도시락 만들고를 반복하던 어느 새벽 4시 공유 주방에서 칼질을 하다가 손을 크게 베었어요. 피가 멈추질 않아서 행주로 감싸고 쪼그려 앉았는데 같은 시간에 출근한 오미란 씨가 발견하고 응급실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열바늘을 꿰맸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극심한 과로에 영양이 부족한 상태라고 당분간 무리하면 안 된다고. 다음 날 아침 공유주방 문을 열었는데 친정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퇴원한 지 2달 넘으셨지만 왼손은 아직 불편하신 상태였습니다. 택시 타고 오셨더라고요. 의자에 앉으시더니 오른손 하나로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하셨어요. 채소를 씻고 양념장 계량컵에 간장을 따르고 내 딸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왼손은 못 써도 오른손은 멀쩡해. 어머니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공장에서 시장에서 평생을 일하신 그 손이 거칠고 갈라져 있었어요. 그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서 공유 주방을 지켰어요. 개인 배달 주문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버틴 지 12일째 되는 날 구청 위생과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모든 항목 적합. 저는 그 적합 판정서를 배달 앱 가게 공지에 올리고 악성 후기 정정 요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허위 신고 건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어요. 경찰이 수사하면서 구청에 접수된 신고자 전화번호를 확인했는데 시어머니 김복순 여사 본인 명의 번호였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직접 신고하신 거예요. 반격의 칼자루가 제 손에 쥐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위생 적합 판정을 받은 다음 주 김도영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지난 1년간 모은 증거를 전부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시어머니 욕설하고 위협 카톡 및 녹음 127건, 남편의 생활비 끊겠다는 협박 녹음 3건, 신우이가 제 체크카드로 긁은 2,300만 원, 은행 거래 명세서, 관리사무소에 미리 보존 요청해둔 아파트 복도 CCTV 영상, 시어머니가 구청에 허위 신고한 전화번호 확인 자료와 동네에 거짓 소문 퍼뜨린 것에 대한 이웃, 주민 2분의 진술서, 남편의 아파트 증여 시도 등기 기록, 서류 봉투가 4개였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 본안 첫 번째 변론 날 법정에 섰습니다. 남편 태준이 쪽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원고가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갔으니 양육자로 부적격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꺼냈어요. 양육의사 통보 내용 증명 발송 기록, 남편의 수령 확인 우체국 추적 기록을 먼저 보여주고 이어서 아파트 복도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가 저를 현관 밖으로 밀어내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 내 손자 두고 썩 꺼져. 시어머니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원고는 쫓겨난 것이지 나간 것이 아닙니다. 양육의사 통보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태준이 쪽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산 문제로 넘어갔어요. 김 변호사가 남편이 공동명의 아파트를 시어머니한테 증여하려 한 등기 신청 기록하고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제출했습니다. 재산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어요. 거기에다 시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 2천만 원이 시어머니 개인 계좌로 들어간 뒤에 신우이 BMW 리스 선수금 3,800만 원, 명품 구매비로 나간 내역까지 보여졌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시어머니하고 신우이한테 빠져나갔다는 걸 숫자로 증명한 거죠. 위자료 산정에서 판사가 주목한 증거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거머리 집안 녹음을 재생했는데 배경에서 남편이 웃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내가 모욕당하는데 옆에서 웃고 있었던 겁니다. 출산 직후 산모를 쫓아내놓고 사과 대신 분유타는 법만 물어본 80통의 통화 기록, 양육비 100만 원을 첫 달부터 안 낸 사실까지. 판사가 태준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배우자로서 최소한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태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5년 내내 시어머니 뒤에 서서 고개 숙이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수개월간의 변론 끝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확정, 공동명의 아파트 재지분 50%, 감정 시세 4억 2천만 원 기준으로 2억 1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 양육비 월 100만 원,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아이의 친권하고 양육권 모두 저한테 왔어요.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 및 피고 가족의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다. 이혼 소송과 별도로 진행한 것들도 결과가 나왔어요. 신우이 정아의 체크카드 무단 사용권은 은행거래 내역하고 결제 시점에 제가 병원에 있었다는 간병 기록이 증거로 채택돼서 2,300만 원 전액을 정아 본인이 갚아야 한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한꺼번에 못 갚으니 월 50만 원씩 나눠 갚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허위 위생 신고는 검찰에서 약식으로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나왔고 동네에 거짓 소문 퍼뜨린 건 이웃 주민 진술서하고 시어머니 본인의 단톡방 메시지가 증거가 돼서 벌금 2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판결 선고가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길을 막아서셨어요. 네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뭘 했다고 이러는 거야. 은혜도 모르는 것. 울먹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5년 동안 한 번도 못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는 3년간 시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새벽마다 반찬 가게에 나가서 간병비를 벌었고요. 그 대가가 썩 꺼져였잖아요. 어머니, 저는 거머리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법원 주차장에서 태준이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윤희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 볼 수 없겠냐? 5년 동안 기다린 그 한마디를 이제서야 법원 주차장에서 하는 거야? 아이를 안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전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법원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통장에 찍힐 2억 4천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이 아이와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핸드폰에 한소정 복지사의 축하 문자, 박순자 아주머니의 해냈구나, 음성 메시지, 오미란 씨의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연락이 줄줄이 와 있었어요. 그날 밤 원룸에서 아이를 재우고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끝났어. 이겼어.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한참을 우셨어요. 한참 뒤에 겨우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윤희 고생했다.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지난 1년을 버텼구나. 그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판결이 확정되고 2년이 흘렀습니다. 윤희네 밥상이 달라졌어요. 위생적합 판정 이후 대성정밀이 다시 납품을 재개했고 입소문을 듣고 새 거래처가 하나둘 늘었습니다. 지금은 기업 단체 도시락 납품 5개사, 개인 배달 주문, 지역 행사 출장 음식까지 합쳐서 연 매출 2억 4천만 원을 찍고 있어요. 공유주방에서 시작한 가게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3천만 원하고 사업순이익 재투자를 합쳐서 경기도에 30평짜리 자체 조리시설로 이전했습니다. 직원이 3명이에요. 조리사 2명, 포장하고 배달 담당 1명. 그중 1명이 최지연 씨예요. 임시거처에서 처음 만난 한부모 가정 엄마. 제가 가장 바닥이었을 때 옆방에 살던 분이 지금은 같이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금 2억 1천만 원하고 위자료 3천만 원 중에서 사업 확장에 투자한 금액을 빼고 2년간 저축한 돈을 합쳐서 경기도 소도시에 방 3개짜리 작은 빌라를 샀어요. 매매가 2억 3천만 원. 친정어머니, 이말순 여사, 아이, 저 셋이 함께 사는 집입니다. 어머니 방에 남향창이 있어요. 아침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매일 그 창가에서 손자한테 동화책을 읽어주세요. 어머니의 왼쪽 팔다리 마비는 1년 6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으신 끝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왼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손자랑 밥을 드실 수 있게 됐습니다. 가끔 도시락 공장에 나오셔서 의자에 앉은 채 나무를 다듬으시며 직원들한테 양념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들기름은 불 끄고 넣어야 고소해. 그 모습이 예전 새벽 김치 공장에서 일하시던 어머니의 단단한 손과 겹쳐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김복순 여사는요. 벌금 700만 원을 내시고 나서 경제적으로 급격히 기우셨다고 들었어요. 신우이 정아의 BMW 리스비 체납분하고 체크카드 변제금 월 50만 원, 거기에 정아 생활비까지 떠안으시면서 시아버지 보험금이 바닥났대요. 시댁 아파트를 파시고 보증금 3천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하셨다는 소식이 아는 분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신우이 정아는 체크카드 변제금하고 리스해지 위약금 합쳐서 빚이 4천만 원이었어요. BMW를 반납하고 시어머니랑 원룸에서 살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빚을 갚고 있다더군요. SNS에 우리 엄마가 다 사줌이라고 올리던 그 계정은 비공개로 바뀐 지 오래였습니다. 전 남편 태준이는 이혼 확정 후 6개월쯤 지나서 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3개월 뒤에는 아이 얼굴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했고요. 양육비가 밀리지 않는 한면적 교섭권은 법대로 보장하겠다고 김 변호사를 통해 답변했습니다. 개인적인 연락에는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3번째 생일날 빌라 거실에 작은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불고기, 잡채, 미역국, 딸기 케이크.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친정어머니 이말순 여사, 한소정 복지사, 박순자 아주머니, 오미란 씨, 직원 최지연 씨하고 지연 씨 아들, 그리고 저랑 아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 3년간 서로 손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케이크에 초 3개를 꽂았는데 다 같이 후 부러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셨어요. 우리 손자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아이가 어머니의 왼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아직 완전히 펴지지 않는 그 손을요. 할머니 손, 호호 하면서 풀어줬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이 평범한 저녁 식탁이 지난 5년간 제가 그토록 원했던 전부였다는 걸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손님들을 보내고 아이를 재운 뒤에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빌라 앞 작은 화단이 보였어요. 찜질방 구석에서 아파하며 울던 그날 밤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통장에 43만 원, 슬리퍼 차림, 핸드폰 하나. 그때의 저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느끼는 그 바닥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거라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저 서윤이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가족은 같은 성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어두운 밤에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가족이에요. 진짜 밥상이란 비싼 재료로 차리는 게 아닙니다. 함께 앉아서 밥을 먹어주는 마음으로 차리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 5시 윤인의 밥상 주방에 불이 켜집니다. 저는 도마 위에 칼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파놓은 악독한 덫에 걸려들어 결국 한평 남짓한 원룸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시댁 식구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내 손자 두고 썩 꺼져 라며 며느리를 슬리퍼 차림으로 내쫓던 시어머니는 이제 본인이 차가운 원룸 바닥에서 며느리가 보내주는 사과 하나 없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결국 본인 앞길에는 피눈물 쏟을 일만 생긴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들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힘들고 어두운 밤을 버티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의 사연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유니 씨처럼 당당하고 시원한 승리만 가득하시길 저 오늘 사연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